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기술 중독 시대의 죽음 공부인데요. 드디어 생로병사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김연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 먼 미래에 2020년에서 2022년의 코로나 시대를 돌이켜 본다면은 아마 이 시대가 기술 중독 시대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큰 사건을 백신이나 치료제와 같은 이런 의료 기술로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지만 코로나에는 훨씬 더 큰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나 변이를 잘하기 때문에 사실 백신도 이제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의료 기술만으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중독의 아주 그 결정판은 병원이죠. 병원에 가면 모든 현대의 그런 기술들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던 환자분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응급실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가봤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응급실에 오신 분들을 보려면 기본이 사종 보호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종 보호구라는 거는 마스크와 장갑에다가 이제 전신을 감싸는 그런 가운을 입고 그리고 얼굴 앞에는 이제 플라스틱 쉴드를 쳐야죠. 이 모든 것이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환자 한 사람을 진료를 보고 나오면 이 비닐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렇게 소복히 쌓이게 되죠. 반나절만 돼도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 일회용품들, 썩지 않는 이런 폐기물들을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만큼 이렇게 쌓고 지금의 위기를 넘겨서 이것을 미래 세대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주사기 다 일회용이죠. 그래서 수북히 쌓여가는 이 플라스틱 시린지들 이걸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참 달랠 길이 없는데 응급실 들어가서 환자분 진료를 보니 환자분은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죽으면 죽는 거지.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방금 쌓여있던 플라스틱 폐기물과 함께 이제 정말 착잡함이 아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병원 왜 오셨어요? 하는 말이 이제 목 앞에까지 나오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할머니도 사실 병원에 오고 싶어서 오신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렁저렁 하루 살다가 좀 안 좋은데 옆에서 가족분들이 막 성화를 해서 병원 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딱히 열심히 치료하고 뭐 얼마나 더 오래 살 마음도 없는데 그냥 등 떠밀려서 오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정말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생각이 없이 정말 그냥 오래오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붙들어서 이제 치료를 잘 하고 무사히 퇴원은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있으면 병원에 오시게 될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원 오지 말라는 말은 안 드렸거든요. 제가 그 죽음 강의를 하면서 항상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오리와 죽음과 튤립.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오리가 어느 날 누가 자기를 계속 보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니 까만 튤립을 든 죽음이 서 있습니다. 누구니? 나는 죽음이야. 나는 항상 널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를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런데 현대의료가 발전하면서 의사가 죽음을 물리치는 정의 사도처럼 묘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가 정말 죽음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달라진 거는 죽음의 모습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죽을 때는 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을 지키고 그런 모습으로 죽었지만 이제 현대인들의 죽음을 지키는 것은 병원 침상 그리고 의사 약병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모습만 달라지게 되었죠. 스위스의 그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암을 진단받고 이제 말기암을 진단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심리적인 죽음의 5단계를 연구를 해서 세계에 많은 그 놀라움을 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처음에 불치암을 선고를 받으면 우선 부정을 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단이 틀렸다고 하는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병원들에서 다 진단이 맞다. 당신은 죽는 것이다. 암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분노합니다.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은 신과의 협상입니다. 갑자기 이 시기에 기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신에게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나를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간청도 다 소용이 없고 결국 죽음의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로 간다고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이 유명한 저술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죽어갈까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그 사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의 가장 위쪽은 기능이 정상인 상태, 생활 기능이 정상인 상태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거의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준와상에서 이제 완전히 누워서 지내야 하는 완전 와상 상태가 되고 그리고 더 진행하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점점점 생활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망을 향해 가게 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뭐 작은 병을 앓는다든지 큰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하면 조금 생활 기능을 잃어버릴 수는 있으나 다시 이것은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중풍이나 큰 사고 같은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는 이 생활 기능이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거의 푹 떨어지는 이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저희가 뭐 다리를 크게 다친다든지 그랬을 때는 거의 침상 생활을 완전 와상 상태가 잠깐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크게 다친 경우에는 이전의 생활 기능으로는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큰 일이 한번 있고 지나간 다음에는 삶 자체도 짧아지지만 더 문제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그 시기가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의를 하는 현대의학 시대의 죽음은 이렇게 3단계로 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그런 죽음의 단계가 아니고 오로지 신체 기능에 의거한 그런 죽음의 단계인데요.
외출을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집 밖을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계단 같은 경우인데, 젊을 때는 계단의 그 단차를 눈으로 잘 인지하고 그리고 평형 감각이 잘 작동을 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게 되면서 시력도 나빠지고 그리고 평형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어지러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노화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가서 검사하고 고생만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평형 기능이 노화되는 단계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근육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계단에서 구르는 일이 흔합니다. 근데 계단에서 구르게 되면 정말 크게 다치기 때문에 제가 관절염이 아주 심하시고 하신 분들도 웬만하면 외출을 끝까지 하시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라고 합니다. 외출을 못하게 되면 간단한 그런 장보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계속 나를 돌봐줘야 하죠. 그런데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은 분명히 몸 단계는 이 외출 못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런 자원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쓴다든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외출을 또 합니다. 끝까지 하게 되는데요. 저는 외출 못하는 단계가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인 사망의 단계라고 봅니다. 사실 2단계가 되면 나와 이 사회관계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나와 비슷하게 외출 못하는 이런 단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단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죽음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망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침대 밖을 못 벗어나는 이제 완전 와상 혹은 자리 보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단계가 됩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비록 외출은 못했다 하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집안에서 생활을 할 수는 있었으나 이제 2단계가 되면 음식도 침대 밖에서는 먹지를 못합니다. 음식은 누가 떠먹여 주지만 또 가장 고역인 것이 화장실 가는 문제죠. 나의 배변을 내가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는. 사실 이거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무슨 효부상 이런 걸 하면 단골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자리 보존한 시어머니를 7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싫었거든요. 왜 이거를 꼭 며느리가 해야 하나.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이상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 해줘야 하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당사자의 문제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마음이 편할까? 나의 존엄성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사실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침상 못 벗어나는 단계가 되면 많은 가정들에서는 더 이상 집에서 이제 이 수발을 들 수가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정말 밥도 못 먹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밥을 못 먹게 돼도 현대의학은 여기에 개입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늘립니다. 혈관에 이 영양 공급을 하는 그런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수액을 공급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코에다가 레빈 튜브라고 하는 그 줄을 끼워서 유동식을 공급을 한다든지 조금 더 과격하게는 위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위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영양 공급을 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2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2단계가 됐을 때 이제 어르신들 왜 밥을 못 드십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밥맛이 없고 그리고 생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요구량 자체도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밥을 넘기는 게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밥을 많이 못 드시는 이유가 이 밥을 넘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더 불안하니까 이제 강제로 막 음식을 먹이게 되는데 꼭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사망을 할 때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진단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폐렴으로 사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망을 하실 정도의 몸 상태가 됐기 때문에 폐렴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 사례가 들린다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들리는 거는 우리 기도, 호흡의 통로로 이물질, 음식물이나 이런 이물질이 넘어가는 건데 한번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막 격렬하게 기침을 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이 이물질을 밖으로 토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 보존하는 단계가 되는 이 정도로 쇠약해지신 어르신들은 그런 이물질을 뱉어내려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리 보존해서 누워 있게 되면 더더군다나 입에 있는 그런 음식이랄까 다양한 이물질이 끊임없이 기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뱉어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게 넘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폐렴을 달고 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다행히 자연 치유가 되면은 넘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그대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감염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밥을 못 드신다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막 음식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억지로 드시라고 떠넘겨 드리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가 됐다면 저는 이 단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로 짧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짧게 하는 방법은 밥을 못 먹는 단계에서 더 이상 어떤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시기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니 그러면 사람을 굶겨 죽이란 말이냐 뭐 이렇게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우리가 연명치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는 연명치료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면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이 정도로 연명의료를 생각을 하는데 서구의 다른 선진국들은 점점 연명의료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강제적인 영양급식도 일부 포함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신장투석도 연명치료에 포함을 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이 나쁘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안 하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체의 모든 기능이 다 소실이 되고 신장 투석만 하는 이런 분들도 과연 기계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 꼭 투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투석을 안 하면 사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신체의 다른 기능들이 다 소실이 되었으면 신장 투석 같은 이런 치료도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기계적으로 꼭 하지는 않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 3분이 나왔고 그리고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까지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은 두 부부가 회로를 하고 살다가 이제 한 분이 아픕니다. 근데 아프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에 들어간 거죠. 이 영화에서는 이 할머니가 이제 병석에 눕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도 나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 이제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우리 뇌로 가는 그런 수없이 많은 가느다란 그런 혈관들에 다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이 뇌세포에 정상적으로 혈액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뇌가 죽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물론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디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 두고, 그리고 이제 간병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돌봅니다. 돌보지만 이 할머니 상태는 좋아지질 않습니다. 점점점 이제 기울어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밥을 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입을 딱 다물고 밥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 먹으면 당신 죽는단 말이야 하면서 막 화를 내다가 이제 할머니를 한 대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때려서까지 강제로 밥을 먹이고 하는 이런 삶이 과연 삶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할아버지는 베개로 할머니를 질식을 시켜서 할머니를 죽이게 되는 그런 간병살인이죠. 그러니까 예술 영화이기는 하나 이 간병살인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현실을 담아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얼마 전에 22세 청년이 그 아버지를 간병을 하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닌데 이제 돌봄을 조금 소홀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청년에게 간병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죠. 간병을 한다는 것은 사실 가족들의 그 돌봄의 의무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의무가 오롯이 가족에게 떠넘겨지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가족 간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자녀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나이 노후 생활에도 이제 준비하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다른 가족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간병이라는 것이 어떤 가족의 그 의무로 부과를 하기에는 너무나 큰 짐이 되어 버렸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젊을 때만 해도 7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이 70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단 10년, 20년 더 사시는 게 이렇게 사회적인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노인 돌봄의 문제, 어르신들 돌봄의 문제가 가정에 떠넘겨지다 보니 나오는 것이 이제 병원 시설 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굉장히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처럼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망이 증가하는 추세는 전혀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사망하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임종 장소가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반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저는 이것을 어떤 가치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돌봄이 완전히 개인의 몫으로 넘겨져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죠. 공공의료, 물론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공공 돌봄 어린이 타가소, 이 유치원들이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이라는 그런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이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의무를 방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병, 이것도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바로 그런 현상이 한국인 100명 중에 76명은 병원에서 죽는 이런 현실에서 반영이 되는데요.
병원에서의 죽음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상당수는 요양병원 사망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임종을 가까워졌는데 이제 몸 상태가 이제 혼자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것을 가족이 할 수 없다면 그분은 아마도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너싱홈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어르신들을 모아두고 식사 준비라든지 간단한 이런 그 돌봄들을 이제 다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공요양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가족들이 간병을 할 수 없어서 어딘가 시설을 찾을 때 들어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것이 이제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은 엄밀히 말하면 병원이죠.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지, 내 몸이 약해서 나의 돌봄을 의탁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 가족 돌봄과 그리고 그것을 맡아서 할 적절한 공공시설이 없다는 그 큰 간극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이제 환자들이 옮겨지는 경우가 아주 많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두 가지 병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뭐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한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니나, 문제는 고혈압, 당뇨, 이런 신장질환, 이런 병들이 대부분 그냥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임에 반해 요양병원에서는 굉장히 장기간 입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여야 하는 건강보험 예산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이 돌봄에 쓰여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또 상태가 나빠지면 환자분들은 상급병원으로 옮겨갑니다.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몇 가지 현실들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분들이 이동하는 셔틀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급병원에 있다 보면 요양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의뢰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 그리고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저녁에 이제 회진을 돌다 보니 아무래도 주말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주말을 보내고 다시 병원에 나와 보니 주말 사이에 나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분들도 요양병원에서 사망하게 둘 수는 없으니 상급병원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상급병원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상들을 또 다 치료를 하고, 심하면 중환자실까지 가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은 할 수 없지만 또 생명을 건지시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요양병원의 그 연명의 셔틀이라고 부른 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 그리고 또 요양병원 선생님들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우리 환자분이 원하시지도 않는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치료는 이제 그만하시고, 환자분은 사망의 장소를 아마도 다음에 나빠지시면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는 걸로 모든 가족들이 이야기를 다 하도록 그렇게 상담을 한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가족분은 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죽음을, 나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분인데, 이분이 좀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이곳에서 돌아가시는 건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분고사하고 요양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계속 셔틀처럼 뱅글뱅글 도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를 할까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재산 정리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민법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다는 건 아마 이 그 몇 년 전에 크게 물의를 빚었죠. 이제 구하라 사건. 이 구하라 씨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무런 이 가족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분이 이제 이분의 재산을 상속을 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그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민법, 상속법의 현실입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 그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외국 사람들 같으면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 남겨진 재산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 이 뒤에 남겨진 가족이 있을 때는 아주 젊은 나이에도 유언장을 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유언장을 쓰라고 그러면 왠지 당장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차일피일 안 씁니다. 또 공부도 안 하죠. 우리 자식은 그럴 일 없어.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가족 간에도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민법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일정 분, 최소한의 그런 이 유산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과거에 이제 장자상속의 시대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다 몰아주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모든 그런 자식들이 일정 부분의 유류분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것이 오히려 가족 간의 그 분쟁의 그런 여지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하자는 움직임도 있으나, 그러나 아직도 이 유류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이 내가 남은 재산을 가지고 그래도 법정에서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가족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가족은 없어진 가족이죠. 허공에 날아간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것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법 이런 것들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대학병원에서 이제 많은 과를 진료를 하십니다. 뭐 병들이 대개 서너 개씩은 다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와서 이제 이과, 저과, 극과 다니면서 여러 그 교수들을 보고 기다리는 거는 몇 시간 기다렸다가 뭐 진료는 한 3분 보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서 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스러운데요.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3분 진료의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3분 진료 동안에 사실 약 처방 하나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환자분을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대학병원의 이런 그 진료실 셔틀을 이제 깨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나를 잘 아는, 내가 믿을 만한 의사가 꼭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실정은 대학병원이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원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워낙에 그 개원한 이제 개원한 병원들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비급여 진료만 하고 뭐 이런 그런 제도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불신이 쌓여 있어서 그래도 과잉으로 무슨 그 진료나 이런 걸 안 받으려면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병원이 문턱을 못 벗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의 문제 때문에 좋은 의사를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줄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잘 찾으셔야 합니다. 이 병원의 네임 밸류만 보고 찾아가시지 말고 가까운 곳에 나를 잘 도와줄 의사를 찾으시고 이제 그분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약이 정리가 되고, 사실 대학병원 관 서너 개 돌다 보면 나중에 나오면 약이 한 보따리가 되거든요. 그중에 정말 필요한 약은 몇 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교수들은 타과에서 처방한 약을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도 잘 모르고요. 내 처방만 들여다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한 사람의 의사에게 내가 이 약을 다 먹어야 하는지 확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줄일 약들은 좀 줄여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큰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그거를 그 의사에게 판단을 맡기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다들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걸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보험공단 지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다 이제 설명을 듣고 쓸 수 있으니 그곳에서 쓰시면 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이걸 다 쓰셔도 이대로 못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0대 환자분이셨고 저한테 오랫동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런 대로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제 폐가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폐섬유화증이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조금 경과가 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가족들도 잘 안 된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첫 번째 입원에서는 어떻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이제 집에서 산소호흡을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다시 또 이 섬유화증이 진행이 돼서 많이 나빠져서 다시 입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입원을 했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는 병원에 살아서 퇴원을 하지는 못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빨리 진행을 했고 상태가 나빴는데,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다 보면 이제 폐에 섬유화증이 오는 예가 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과거에는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심하게 앓으시면 이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폐섬유화증이 어떻게 문제로 발현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치료제가 좋아지면서 환자분들도 천수를 다하고 70, 80까지 이렇게 사시면서 이제 폐가 굳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수면에 떠오르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치료제도 이렇다 할 만한 치료제들이 아직은 없었고,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이 폐섬유화증에 대한 이런 치료를 이제 미국에서 신약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쓸 약이 없고 환자분 상태는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이 상태가 나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이분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환자분 본인이 이런 의향서를 쓰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약도 없는 상황에서 상태가 나빠지면 할 일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다는 일밖에 없겠으나, 지금 이 폐 상태가 이렇다면 인공호흡기를 하시더라도 오래 견디지는 못하실 것이고 그 자체가 환자분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가족분이 그거는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 모아놓고 그냥 막 사인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 환자분이 그 본 의사가 아닙니다. 그거 무시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거 중환자실도 가야 하고 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당황스럽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환자분이 이런 걸 쓰셨더라도 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은데 그래서 환자분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환자분은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나는 중환자실은 안 가겠다. 치료법도 없는데 왜 가냐.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러나 환자 가족분들은 중환자실 가셔야 한다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여러 시간 동안 이제 환자 본인의 의사와 가족분의 의사와 이제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결국은 이제 환자 가족분들에게 이 환자분의 의사 그리고 환자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납득을 시키고 그리고 환자분은 이제 병동에서 조용히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환자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가족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중환자실로 그냥 내려서 그곳에서 마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때 그 많은 시간들 시간도 훨씬 많이 들고 그리고 저도 보호자분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결국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분의 의향대로 환자분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는 의사로서 굉장히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더라도 마지막에 환자 본인의 의사가 투철하지 않다면 이것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연명 치료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하는 이야기가 병원 치료하기 싫으시면 병원 문턱을 밟지 마십시오. 이제 이걸 오해를 하지 않으실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지만 다니시는 환자분들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힘들고 이제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하니까 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 안 오시면 됩니다는 말은 그런 경우에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이 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런데 정말 이제 이걸로 끝내고 싶다 하면 이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자연사를 한 분을 사망하는 순간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살인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끼리. 그렇게 되면 의료진들은 아직 가족끼리 다 이게 얘기가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이제 황당한 이런 시달림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면 뭐라도 더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황당한 법적인 이런 소송까지 휘말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않는 가족들일수록 이런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판단이 되면 오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의사들을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병원에 안 오시면은 좋은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집에서 사망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도 역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간병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매 순간, 바로 오늘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고 충분히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매 순간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소중히 여기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합니다.